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간중심적인 상담 이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치료의 핵심 이론으로부터 한번 마무리를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적인 상담, 이것의 핵심 이론이 뭘까?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가? 여기에 대한 핵심 이론이 뭘까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기 존중 또는 무조건적인 자기 존중을 받게 되면 인간은 치유된다는 것이죠.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병아리가 어떻게 해야 알에서부터 깨어나오는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미가 알을 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체온으로 알이 부화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그 달걀 노른자가 점차로 성체로, 그 병아리 성체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어주는 과정이 없을 때는 병아리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뭔가 자아실현 경향성이 깨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면 이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자기 존중, 무조건적인 자기 존중은 사실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기 존중, 이것이 우리는 얼만큼 받고 살았는가? 글쎄요, 자기 존중을 충분히 받았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보기에 불편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자신감도 없을 뿐 아니라 누가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불끈불끈 화를 내거나 그 감정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누가 나한테 혹시 뭐 안 좋은 소리 하나 하고 민감하게 귀를 쫑긋하게 세우면서 늘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고 우리가 존중받고 살아가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누구에게서는 충분한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은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적인 영적인 취약성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원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바에게 원죄를 진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고 여자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은 결국 인간이 온전히 존중을 받으면서 커나갈 수 없는 그런 외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중을 받고 싶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국 가치의 조건화가 발생한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간중심 이론의 핵심입니다. 가치 조건화가 뭐냐? 물론 정신역동 이론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5살 이전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 만일에 아이가 조금 울었다고 부모님이 짜증을 내면 자신은 울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 가치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울지 말아야 된다. 라는 자신도 모르는 가치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화, 즉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는 울지 말아야 된다. 똥을 잘 가려야 된다. 또는 배고프다고 찡찡거리지 말아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배고프다고 보채면 안 된다. 하는 뭔가 무엇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정식이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난다. 이것이 가치의 조건합니다. 즉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또는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어떠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생겨나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온전하게 수용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음 안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표현했다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화를 억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화가 난다는 자기 자신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화가 안 나야 되는데 화가 나고 있거든요. 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화가 나면서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경험을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경험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이 용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경험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경험들을 다 부정하게 되면서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즉 자신이 경험하는 경험을 부정하면 그것을 느끼는 자기도 부정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뭘 좋아합니까? 하면 아무거나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좋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과 비슷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이기적으로 뭘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기적이란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가치 조건화가 생깁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밝히면 안 된다.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밝히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적으로 생각할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거다. 이러한 가치 조건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도 그것을 보류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자기의 조건화된 가치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우리가 자기 실현을 나아가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너 공부 잘하면 엄마 이거 사줄게. 이런 것도 때로는 아이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건화된 뭔가 동기부여의 학습일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나는 공부를 잘해야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말을 잘 들어야만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그 아이들의 방식에 맞춰서 그 수용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맞춰서 부모가 말을 해줘야 되니 참 부모 노릇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탓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이제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과제를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담, 이런 공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점점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충실히 배워서 우리 안에 장착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실현 경향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건화된 가치를 다시 풀어내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조건화된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생겼으면 습관적으로 좋은 것을 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화된 가치를 없애려면 다른 조건화된 가치로 대체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이 인간중심적인 상담 이론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 자기 존중과 무조건적인 자기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건화된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 조건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새로운 조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자,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훈련을 잘하다가 3일째 또 실수했다고 해봅시다. 또 제때에 그 배변을 하지 않고 이미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너 그렇게 그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깎아 안 사줄 거야 라고 말하면 자기가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조건화가 생겨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적인 가치 존중화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조건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이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어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어떻게 내담자가 잘못을 했는데 존중해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담자의 내적 상황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지금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똑같은 실수를 아직도 반복하느냐면서 막 화를 내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는 것은 아유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데 아유 좀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뭔가 다른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무조건 존중을 받게 되면 사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왜 생겨나느냐? 너 자꾸 실수해? 하지 마. 실수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꾸 거기에 연연하면서 그 조건화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뭐 그러면 어때? 실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조건화 다시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 없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이 예를 들면 막 부모를 막 욕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담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부모님께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좀 예의는 갖춰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상담자가 있을까? 네, 상담실에 와서 교육받고 나가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의는 지키라는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데 이 내담자는 나 참 돈 주고 좋은 가르침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그런 욕이 나오겠느냐 하고 공감을 받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도 그런 욕이 입으로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는 결국 효과성을 놓고 봤을 때도 인간중심적인 상담 이론이 굉장히 기능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조건화하기 위한 기술은 이 세 가지 상담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결국 예전에 조건화된 가치가 무너지고 새롭게 무조건적인 존중을 받는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목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일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내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역할과 책임에 맞춰서 내 자신을 자꾸 적응해야 되는 사회에서 그냥 나라는 사람은 나다. 그냥 나로서 존중받을 수는 없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체험해 줄 수 있는 장, 그것이 바로
인간중심적인 상담이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도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화된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니까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동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상담의 목표죠. 이때의 기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능성,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성을 말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를 수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 안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관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격지심으로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즉 하나님께 죄를 져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러한 좀 아이러니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상담의 세 가지 핵심 기술을 한번 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일치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는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는 무조건 내담자에게 치유적이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언뜻 보면 이게 기술인가 하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돌을 닦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덕목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상담 교과서에는 이것은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태도라고 말하는 저는 덕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인간이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얻기 위한 자신의 영적인 수련을 하는 것이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상담의 세 가지 기술을 얻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과제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결국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의미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치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치성이 뭐냐? 뭐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진정성 또는 진실성 이런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일치성은 정말 누가 누구를 만날 때 있는 그대로 진실한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나와 그녀 또는 나와 그것 이렇게 우리는 대상화된 타인을 만나야지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외롭고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담 관계 안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발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자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그 방해 요인으로 인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때로는 역전이라고 하죠. 내담자한테 화가 납니다. 나이가 지극한 중년의 여성 상담자가 나이가 한 30대 되는 그러한 그 결혼한 어떤 자매님을 상담한다 라고 할 때 그 내담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너무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담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의 며느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의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내담자가 시어머니 욕을 하는 것이 마치 며느리가 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감정의 전이가 오면서 상담자는 다시 내담자에게 화가 나서 화를 표현하게 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마치 자기의 내담자에게 훈육하듯이 며느리에게 훈육하듯이 내담자에게 훈육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상담의 역전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유능한 상담자는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내담자다라는 생각에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아닌 것처럼 하고 사회적인 마스크를 써서 내담자를 대한다고 해봅시다. 네, 요게 진실성이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실성 있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면 역전에 걸려서 상담자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화를 안 내자니 그러면 일치성이 깨지는 것이고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진실성 있게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때 상담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담자에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내담자가 그것을 듣고 정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때 상담자의 진실성은 내담자의 진실성에 호소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이야기기에 비록 굉장히 서로 꺼리낌, 서로 뭔가 불편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내 며느리한테 느꼈던 감정이 나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감정 말에 나도 모르게 우리 며느리가 느껴져서 나도 당신의 말에 조금 화가 나거나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 입장에서 그 얘기를 조용히 들어보니까 정말 나도 왜 당신이 그런 느낌을 가져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며느리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여기에서 평상시에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서 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내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당신께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주고받을 수가 있으면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며느리 입장인 내담자도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의 감정이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의 감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다투고 또 불편한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 좀 어떤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 즉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이 마음 하나만은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만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얘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렵고 불안하면 상담자도 자신의 감정을 내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상담자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즉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의 평범한 관계에서도 얼마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I'm okay 하기 위해서 you're not okay 만들지 않겠다. 또 you're okay를 위해서 I'm not okay를 만들지 않겠다. we are okay를 위해서, 즉 상호 호혜의 원칙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지금 당신과의 관계는 당신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달이 된 상태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한 솔직한 태도들이 결국 일치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일치성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러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내 마음을 들키거나 내 마음을 읽히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는
피해 당하지 않고 안전한 곳,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상담자,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면 상담의 치료적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볼까요? 결국 이 자체가 치료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결국은 치료의 뭐라고 할까요? 치료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치료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치유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배워서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치화된 뭔가 조건화된 가치로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게 이것을 받게 되면 자기의 높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 수용 능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존중을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해주기 어렵다면 상담자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키워야 되는 자기 과제를 수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상담자는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수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상담자만이 아닌 이러한 과정의 초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담심리학 강의를 왜 일반 분들이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론은 상담자를 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내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이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감적 이해 또는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 무엇인가는 이미 충분히 다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 공감이 얼마나 힘있게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뭐 마치 뭐뭐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담자였다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이 바로 공감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또 내적 참조 틀에 근거한 내담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내적 참조 틀, 뭐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것은 내담자의 인생에서 내담자가 체험한 사람, 내담자가 처한 상황, 내담자가 살아왔던 환경에 내가 똑같이 살아왔고 만나고 노출되었다면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참조 틀은 내담자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려면 내담자의 삶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삶의 히스토리를 듣는 것이 상담에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때 내담자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방정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방정식, 이것을 내적 참조 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공감하고 나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겠죠. 이때의 변화는 그게 잘못돼서 그거를 깨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이 만들어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것을 존중해주면서 바꾸게 되니까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큰 그 상처 없이 자신의 내적 참조틀을 좀 수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잘못됐으니까 바꿔라가 아니라 이게 기능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것을 좀 더 변화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변화하는 거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비난하는 거다, 자기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이러한 내적 참조틀에 대한 변화를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인 상담의 영성적 의미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이미 저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강의 드리는 그 곳곳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과 일치된 그리고 많은 경우 신앙과 연결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확립시켜주는 이론이다. 즉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즉 이마고 데이, 그죠?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럼 보십니까? 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됐다. 그럼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가? 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적인 모습, 즉 하느님에게 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간 보시니 참 좋더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다. 그러므로 인간중심적인 상담이론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 사랑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적 개념이 생기고 자기를 포함한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드디어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즉, 세 번째 영성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럼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즉 조건화된 가치를 통해서 내가 계속 사회와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조건화된 자기의 거짓자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온전히 나라는 존재로 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드디어 내 자신을 존중해 준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유로운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긍정적인 참 자기를 수용하면서 자기가 자유를 얻을 때 드디어 다른 사람의 참 자기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관대해진다? 어렵습니다. 타인은 오히려 똑같이 억누르게 되겠죠. 네, 오늘 복음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파들에게 자신들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그렇게 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희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관대하기가 참 어려우니 내 자신에게 허용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러면서도 참 띄엄띄엄 왔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